안녕하세요. 어렸을 때부터 늘 사이가 좋았던 부모님을 보고 자랐던 터라 전 하루라도 빨리 결혼을 하고 싶었어요. 아무래도 그런 부모님이 저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셨거든요. 언제나 다정한 아빠, 그리고 내조자라는 엄마, 뭐 하나 빠지지 않고 저 역시 그런 모습을 보며 긍정적인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죠. 뇌출혈로 갑자기 쓰러지신 아빠는 의식을 잃고 15일 만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때가 고등학생 때여서 얼마나 충격적이던지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눈앞에서 바로 잃을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에 정말 모든 게 부질없다고 느끼던 때였습니다. 모든 것에 대해 의욕도 잃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쯤에 저희 엄마는 강하게 저를 몰아붙이셨고 엄마 덕분에 정신 차리고 남은 입시를 마칠 수 있었어요. 마음 아프지만 그래도 산 사람은 살아야지. 엄마 이제 정말 너 하나만 보고 살 거야. 그러니까 너도 엄마 기대에 부응해줘. 아직도 안 믿겨. 아빠가 없다는 게. 엄만 괜찮아? 난 뭘 하던 아빠 생각에 뭐 하나도 제대로 할 수 없는데 어쩜 그래? 아빠가 그걸 원할 것 같아? 입시 마치고 생각하자. 엄마 정말 슬픈 거 억지로 참고 이제는 너 하나만 생각할 거니까. 나도 엄마 슬프지 않게 노력할게. 우리 서로 의지하며 잘 살아보자. 이제 우리 둘 말고는 아무도 없잖아, 엄마. 다행히 아빠가 살아생전 남겨둔 유산과 보험금 덕분에 저희 모녀는 어렵지 않게 살아갈 수 있었고요. 그렇게 엄마와 의기투합하며 서로 다독이고 살아갔어요.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일을 하기 시작했을 무렵 드디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죠. 능력이 뛰어난 남자는 아니었으나 다정하고 자상했습니다. 어린 시절 아빠 생각도 나면서 자상하기까지 하니 더할 나위 없이 결혼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솔직히 이 사람이 좋아서 이 사람의 집 배경 아무것도 상관하지 않았고 마냥 사랑만을 택했어요. 어렸을 때 아비 잃고 얼마나 고생이 많았니 니가? 이제 고생 끝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행복하게만 살아가자. 그렇게 다독여 주셔서 감사해요, 어머님. 사실 아직도 생각하면 울컥울컥하지만 그래도 지금은 현수 씨가 옆에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항상 힘들 때면 늘 위로를 받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진짜 오히려 웃는 날이 더 많아져서 행복하답니다. 내가 우리 애들 홀로 키워봐서 알잖아. 어머님도 홀몸으로 진짜 대단한 일 하신 거야. 멘탈 붙잡기 얼마나 힘드셨겠어? 그래도 현수랑 이렇게 잘 어울리는 한 쌍이니 정말 보기 좋구나. 우리 현수가 너 만난 것도 엄청난 큰 축복이지 뭐니. 저의 아픔을 알아주는 신랑이 있는 것도 좋았지만 시어머니 또한 남편 어렸을 적 아버님을 여의고 홀로 두 아들을 키워내신 분이라 그런지 제 마음을 잘 이해해 주셨어요. 그렇게 정말 나에게 잘 맞는 짝꿍을 만나게 되어서 너무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예비 시숙이 돈사고를 치게 된 걸 알았어요. 코인과 주식에 돈을 몰빵을 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던 돈도 모자라 어머님 집에 조금 모아놓은 돈까지 홀랑 다 날려먹은 거예요. 이런 일이 생기자 시어머니는 하루가 멀다 하고 머리를 싸매고 누우셨어요. 우리 가족 잘 살아보려고 그랬던 거지. 내가 뭐 잘못했어요? 내가 맨날 돈돈돈 하는 엄마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뭐야? 그럼 잘했다는 거야? 아니 알아보지도 않고 어떡할 거야 이거? 집이며 돈이며 아유 그 쥐꼴 한순간이네 정말. 현수 있잖아요. 그래도 착실하게 회사 생활하는 현수 있으니까 돈 융통 좀 되는지 알아보면 되죠.
그리고 이렇게 투자 없이 어떻게 성공을 하겠다는 거야? 엄마도 참 인생 한 방이라니까. 조금만 기다려. 내가 아주 멋지게 갚아줄 테니까. 아유, 내가 너 때문에 못 산다, 진짜. 젊어서 네 아빠도 그렇게 돈 사고를 쳐서 날 힘들게 하더니 네가 꼭 닮았어, 아주. 남편네 집이 여유롭지 못하다는 걸 알아서 그런지 남편과 시어머니가 힘들어하는 걸 차마 옆에서 보고만 있기가 힘들었어요. 어차피 난 남편과 결혼을 결심했고 시어머니와 남편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마음이 안 좋아 내가 뭘 도와줄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애초에 돈으로는 절대 엮이지 말라고 하였고 한 번이 쉽지 한 번 도와주면 두 번, 세 번 다 돈 얘기만 하게 되어 있다며 저를 뜯어말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때는 참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남자랑 돈으로 엮이는 거 아니야. 아무리 결혼할 거라지만 그래도 벌써부터 돈이 오가면 되겠니? 그건 진짜 아니다. 그래도 옆에서 보고만 있기 힘들어서 어머님도 그렇고 현수 씨도 너무 힘들어하니까 도움을 주고 싶어서 그렇지. 위로는 해줄 수 있는데 여하튼 난 반대야. 이게 한 번이 무섭지 두 번, 세 번이 되는 건 정말 쉽다니까. 네가 잘하겠지. 지인이 말렸지만 그래도 저한테는 가족이 더 소중했어요. 아직 가족이 된 건 아니지만 그냥 가족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결혼도 할 거고 어차피 내 옆에 남을 사람은 남편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니 오히려 더 도움을 주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내가 쟤 때문에 제 명에 못 산다. 나이가 한두 살 먹은 어린애도 아니고 어쩜 이렇게 생각도 짧고 철이 없어. 아유, 속상해. 아, 엄마. 일단 돈은 내가 알아볼 테니까 좀만 기다리셔요. 이 집 그래도 넘어가면 안 될 거 아니야. 하나밖에 없는 재산인데. 어쩜 형이라는 게 지 동생보다도 못났는지. 내가 진짜 미치겠다 아주. 너랑 신혜 보기가 아주 나 부끄러워 미치겠어. 전 괜찮아요, 어머님. 뭐 어머님 잘못도 아닌걸요. 일단 현수 씨가 알아본다고 했으니까 어머님도 맘 좀 놓고 계세요. 신혜 보기 부끄럽지. 결혼도 하기 전에 이런 모습을 보이다니. 진짜 형이 아니라 원수야, 원수. 일단 집부터 막아야 하는데. 신혜야, 그래서 말인데, 아휴, 아니다. 내가 너한테 어떻게 이런 말을 먼저 꺼내겠니? 아니야, 됐어. 내가 무슨 생각을, 에휴. 시어머니 또한 저에게 부탁을 하시고 싶어 했지만, 막상 입이 떨어지지 않는지 말을 하다 마시고 꾸역꾸역 삼키셨고, 남편이 이런저런 백방으로 대출을 알아보았지만, 벌이가 넉넉치 않았던 남편에게 은행에서 대출을 많이 해줄 리 만무했어요. 옆에서 보기가 참 딱하더라고요. 고민 끝에 전 살면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 돈거래를 하게 되었어요. 집 자체가 여유가 있었던지라 남편에게 여윳돈을 꺼주는 일은 어려운 게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돈거래를 하면 안 된다고 저를 뜯어 말렸는지 그 후에 알게 되었고 한번 이렇게 돈거래를 남편과 하게 되니 저에게 돈에 대해 요구하는 것이 쉬워지더라고요. 그래도 남편에게 언제쯤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차용증과 각서를 다 쓰며 돈을 꺼주었습니다. 이 정도는 해야 할 것 같아서 말이죠. 정 힘들면 내가 돈 좀 꺼줄까? 계속 아르바이트랑 일했던 돈도 있고 그리고 적금도 이번에 만기라서 어떻게 해볼만 할 것 같은데 당장 급한 건 막아야 할 거 아니야. 우리 곧 결혼도 하는데 이런 모습 보고 있는 게 불편해서 그래. 어머님도 그렇고. 정말? 아, 나야 고맙지. 아마 엄마도 엄청 기뻐하실 거야.
지금 엄마가 거의 밥도 못 드시고 울기만 하시거든. 사실 엄마가 너한테 부탁 한번 해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참 입이 안 떨어져서. 근데 네가 이렇게 먼저 생각해주니까 이제서야 가족이란 생각이 들고 안심도 되고 너무 고맙다 정말. 내가 미래 와이프와는 진짜 잘 얻었지 뭐야. 사랑해 신혜야. 그러니까 나도 어머님이랑 자기 보고 있기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 이 돈이면 조금은 숨 좀 트이는 거지? 그래도 다행이다. 정말 고마워. 네가 힘이 되네. 엄마가 한 말이 맞았어. 내가 여자 보는 눈은 있다니까. 엄마가 꼭 널 꼭 잡으라고 한 이유를 알겠다. 진짜 여자 하나 잘 만났어. 고마워 정말. 너 아니었으면 이번 일 잘 헤쳐나가지 못했을 거야 정말로. 제가 돈을 꺼주자 남편은 정말 고맙다고 하였고, 이 돈을 받은 시어머니 또한 너무 고맙다며 한 번 더 저에게 고마움을 표했죠. 시어머니가 절 꼭 붙잡으라고 했다는 말을 했지만 처음엔 이 말 뜻이 뭔지 잘 알지 못했어요. 그냥 어머니 입장에서 제가 너무 마음에 드셔서 하신 말씀이겠거니 싶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진실이고 내가 사랑받는 며느리가 되었구나 싶었어요. 그때부터였을까요? 고마운 게 당연한 게 되었고 당연한 모든 것들이 저를 불편하게 했어요. 시어머니 또한 처음엔 그렇게 고마워하시다가 이제는 대놓고 저에게 친정집 아파트 평수부터 시작해서 아빠 사망보험금 그리고 유산까지 대놓고 물어보시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무리 결혼을 약속한 사이지만 제 돈이 아닌 저희 친정에 대해 관심을 가지니 너무 불편했어요. 예, 오늘 저녁에 올 때 오리로스 해먹게 오리고기 좀 사와라. 너 돈 있지? 내가 돈이 어디 있겠니? 우리 잘난 예비 며느리께서 한턱 쏘는 거지. 이렇게 쏠 때가 좋은 거란다. 부추랑 양파도 사와. 부추 겉절이에서 올려 먹으면 되니까. 그래, 그게 좋겠다. 엄마, 과일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그것도 이왕이면 같이 사올게요. 엄마 과일 좋아하잖아. 시어머니는 뭐든 돈이 들어가는 문제는 작은 돈일지라도 저에게 늘 사다 달라 얘기를 하셨고, 외식을 하러 갈 때도 늘 제 지갑에서 돈을 내는 것은 당연했어요. 이런 문제가 반복되다 보니 점점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왜 항상 자꾸 나는 베풀기만 하는 것 같지? 아, 이러지 말자. 그냥 어머님은 아무 뜻 없으실 거야. 이런 생각 갖지 말자. 이렇게 저를 다독였어요. 아, 근데 참 친정어머니는 재산이 어느 정도 된다니? 너 하고 다니는 거 보면 좀 사시는 것 같긴 한데 아버님이 유산이랑 보험금은 많이 남겨놓으셨다 했지? 정말 좋겠다. 그런 게 엄청 쏠쏠하잖니? 아유, 나도 말년에 그랬어야 했는데. 아, 잘 몰라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엄마한테 물어보질 않아서. 그래도 노후에 혼자 사실 만은 하실 거예요. 그래도 딸 하나 있는 건데 그게 다 네 거가 되는 거지. 우리 현수도 사위가 될 거지만 사위도 자식인 거고 그렇지 않니? 딸 딱 하나 있는 건데 너 모른 척 하시겠어? 금이야 오기야 분명 키우셨을 텐데 그런 자리에 우리 현수가 사위가 되는 거고. 아니요, 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결혼하면 제 힘으로 살 거고 현수 씨랑 같이 힘 합쳐서요. 괜히 엄마한테 손 벌리면서 살 생각 없어요. 애초에 그렇게 살지 않을 거라고 다짐도 했고요. 현수 씨도 우리 결혼하면 더 악착같이 살기로 했잖아. 아, 뭐 그렇지. 근데 여유가 되는 쪽에서 도와주면 좋긴 하지. 없으니까 못 해주는 건데. 있으면야 어느 쪽이든. 그러게나 말이다.
뭘 그렇게 철벽을 치니? 너네 엄마도 딸 하나 있는 거 오죽 잘해주실 거야. 딱 봐도 그렇게 보이더구만. 애초부터 그렇게 철벽칠 필요 없어. 이젠 우리 한 가족인데 이런 거 뭐 뺄 필요 있니? 내숭은 신의 덕에 아주 든든하다니까. 이게 무슨 말 뜻인지 싶었어요. 무슨 말을 하고 싶으신 걸까 하면서도 뭐 재산 타령을 하시는 게 영 찝찝했거든요. 그때 아주버님이 돈 사고 쳤을 때 모른 척 했어야 했나 싶기도 하고 괜히 돈에 엮여서는 나한테 뭘 바라시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도 앞섰고요. 하지만 제가 걱정하던 우려가 현실이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그 이후에 저를 어떻게 보셨는지 매번 저를 볼 때마다 본인이 어디 갈 건데 뭐 마땅히 입을 옷이 없다. 누군 어디 놀러 가는데 용돈 받았다더라. 이런 말을 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내가 이번에 친구들이랑 정읍에 단풍 보러 가는데 입을 옷도 없고 친구들은 죄다 아들들한테 용돈 받았다. 며느리가 옷 사줬다 하는데도 내가 할 말이 없는 거 있지? 어쩜 그러니? 자식이라고 있는 거 하나는 저 모양이고 하나는 지 앞가림하기 바쁘고 진짜 외로워서 힘들다 시내야. 아유, 무슨 이렇게 기구한 팔자가 있는지 옷이랑 용돈도 없는 신세라니. 아, 현수 씨한테 제가 말해서 용돈 좀 드리라고 말씀드릴게요. 어머님이 말하기 불편하시니까요. 너무 섭섭하게 생각 마세요. 아니다. 현수벌이가 얼만지 뻔히 아는데 어떻게 그래? 그러지 말고 네가 좀 줘라. 넌 그래도 따로 돈 나갈 때는 없잖니. 네가 주면 내가 우리 예비 며느리가 이렇게 용돈 주고 옷 사줬다고 자랑할 거 아니야. 그럼 내면도 서고 얼마나 좋으니? 제가요? 어머님 드릴 순 있는데요. 저 어머님이 생각한 만큼 그렇게 여유롭지 않아요. 지난번부터 계속 뭐 사와라, 사다 달라, 돈 달라 이렇게 하시는데 사실 저도 좀 부담스럽네요. 고작 월급쟁이일 뿐인데 그러니까 자제해 주셨으면 해요. 뭐야? 너 지금 누구 신종 그지 취급하는 거니? 네가 이럴 줄 몰랐다 정말. 딸 같은 며느리 생겼다고 내가 얼마나 좋아했는데 어떻게 네가 날 이렇게 취급할 수가 있어? 아이고 억울해. 며느리 하나 잘 봐서 행복하다 했는데. 시어머니에게 부담스럽다고 얘기를 하니 시어머니는 울면서 정말 실망이라고 하셨어요. 제 앞에서 계속 눈물을 뚝뚝 흘리는 모습을 보니 또 마음이 약해졌고 괜한 얘기를 했나 저렇게까지 생각하실 줄 몰랐는데 내가 너무 막말을 했나 하면서 말이에요. 그날 간신히 시어머니를 달래드리고 용돈을 쥐어주고 나왔습니다. 제가 용돈을 주자 다시 한번 화색이 돌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참 단순했지만 어떻게 보면 뭐든지 돈으로 해결되는 것만 같아서 마음적으론 그렇게 유쾌하진 않았습니다. 그런 뜻으로 얘기한 건 아니었어요. 그냥 저도 현수 씨랑 비슷한 처지라서 한번 푸념해 본 거예요, 어머니. 그래도 네가 현수보다 낫잖니. 에휴, 고맙다. 잘 쓸게. 그래도 놀러 가는데 며느리밖에 없네. 자랑해야지 정말. 고맙다. 아, 네. 그럼 잘 다녀오세요. 몸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결혼이 얼마 안 남아서 엄마가 시간 되실 때 좀 뵙자고 하시네요. 그럼 만나야지, 우리 사돈어른. 지난번에 상견례만 하고 그 이후에 못 뵀잖니. 놀러 갔다 와서 날 잡잡구나. 우리 사부인 기티 줄줄에 손도 크시고 통도 넓으신데 이번엔 어떤 밥을 사주실까 싶네. 나 전복 좋아하는데 전복 요리 좋아하는 대로 가자.
시어머니는 그제야 웃어 보이셨고 잘 놀다 오셨더라고요. 이건 아닌데 라는 마음은 많이 들었지만 그래도 뭐 별 수 없었습니다. 그저 아기가 없으신 분이니 괜찮다를 한 100번 되뇌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중 결혼식을 앞두고 어머니들끼리 약속을 잡아 밥을 먹는 계기가 있었어요. 물론 저와 남편 포함해서 말이죠. 저희 엄마는 제 남편을 정말 아들로 생각하고 너무 좋아하였기 때문에 이 결혼을 적극 찬성을 하셨어요. 한잔 밥을 먹고 대화를 이어가는데 시어머니가 말을 꺼내시더라고요. 아니, 내가 생각해봤는데 아무래도 애들 신혼집 있잖아요. 마음 같아선 내가 해주고 싶은데 아유, 돈이 원수죠 뭐. 아, 애들 신혼집은 걱정 마세요. 애초에 제가 생각하고 있었어요. 누가 하면 어떻습니까? 그냥 애들 잘 살기만을 바라는 거죠. 애들 회사 쪽이랑 멀지 않은 곳에 알아봐둔 신혼집이 있는데 괜찮나요? 제가 딸이 하나기도 하고 워낙 현수도 아들처럼 생각하다 보니까 그냥 이런 거에 있어선 아끼지 않고 다 해주고 싶은 마음이네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는 한 가족이니까요. 아니요, 엄마. 일단 우리가 가진 돈으로 전세 구하고 천천히 대출 알아봐서 청약해서 집 장만만 하면 돼. 너무 신경 쓰지 마요. 어머, 신혜야. 엄마가 도와주시겠다는데 감사하게 받으면 되지. 뭘 그렇게 아니라고 철벽을 쳐? 하여간 우리 신혜 보면 가끔 답답한 구석이 있다니까. 너 말고 현수도 생각해야지. 첫 시작부터 이렇게 집이 있기 시작하면 얼마나 좋아? 와, 장모님,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역시 제가 복은 있나 봐요. 좋은 장모님의 좋은 예비 와이프까지. 감사해요, 정말로. 아니야. 우리 신혜한테만 잘해줘, 아무쪼록. 난 우리 신혜가 잘 사는 거 그거 하나면 되거든. 내가 무슨 바람이 있겠어. 그건 걱정 마세요. 뭐 아무래도 현수도 이제 사부인 아들이니까 아들처럼 생각해 주시면 뭐 이것저것 도와주시면 아유, 주체. 제가 별의별 말을 다 하죠. 일단 우리 애들 나눠 가진 기념으로 한잔 해보자고요. 우리의 앞날을 위하여. 죄송하게도 친정 엄마는 저희에게 신혼집까지 해주시려고 하더라고요. 남편과 저희들 힘으로 해결하기로 이미 그전부터 약속했기 때문에 됐다고 한사코 고사했지만 시어머니는 왜 거절하냐며 너무 좋아하셨죠. 엄마도 마찬가지로 하나밖에 없는 딸에게 뭐든 다 해주고 싶어 하셨어요. 마음은 불편했지만 저 역시 엄마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감사히 받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드디어 고대하던 결혼식이 다가오고 있었고 남편이 저에게 돈을 갚기로 한 날짜 또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시숙이 사고치고 저한테 꺼간 돈을 결혼식 전까지 갚기로 했었거든요. 하지만 어머니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결혼하고 혼수도 장만해야 하고 이것저것 들어갈 돈이 많았기 때문에 남편의 안일한 행동이 실망스럽더라고요. 자기 이번 주에 돈 주기로 한 거 잊지 않았지? 신혼여행 가서 쓸 것도 한전해야 하고 집에 못 들여놓은 가구도 들여놓아야 하고. 아, 그거? 내가 좀 나중에 주면 안 될까? 어차피 우리 부부인데 뭐. 네 돈이 내 돈이지. 내가 설마 떼먹겠냐? 아무리 부부가 될 거지만 그래도 돈 거래는 확실히 해야 하지 않을까? 자기 믿고 꺼준 만큼 기일 내 갚았으면 좋겠어. 에이, 너무 빡빡하게 굴지 마라. 어차피 이제 부부인데 우리 곧 부부야, 시네요. 설마 돈 떼먹는다고
의심하는 거 아니지? 뭐? 너무 쉽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돈을 못 받아서가 아니라 이런 건 신뢰의 문제라고 얘기했잖아. 당신 진짜 실망스럽다.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고 이 얘기를 엿들은 시어머니 또한 저에게 한 말씀 하셨죠. 본인들이 좋다고 꺼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돈 갚을 날짜가 되니까 저를 오히려 정없는 여자 취급하며 빡빡하게 군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자 어이도 없고 심란했어요. 그리고 진지하게 결혼도 고민하게 되었죠. 하지만 결혼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갑작스레 파혼을 하기에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머리론 이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참 실행으로 옮기는 게 왜 이리 어려운지 이런저런 걱정이 먼저 앞서더라고요. 얘 시내야, 부부끼리 뭘 그러니? 네 돈 내 돈이 어디 있어? 뻔히 너희 집 사는 사정도 다 아는데 너무 그렇게 돈돈 하지 마라, 정없게. 우린 이제 한 가족이나 다름없어. 내가 너한테 성금면 좋으니? 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웃으며 넘어가자. 어머님, 그래도 이건 아니죠. 부부끼리 작은 신뢰 문제 하나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현수 씨랑 어머님이 오히려 이렇게 나오니 좀 당황스럽네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없는데 이제는 제가 돈으로 보이는 것 같아 속상하기도 하고요. 뭐야? 넌 가끔가다 아줌마를 섭섭하게 하는 경향이 있어. 그래, 까놓고 말하면 너랑 현수 잘 어울리고 잘 맞기도 하고 좀 기대면 안 되니? 너도 우리 현수 걱정돼서 돈 꺼주고 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좀 가족끼리 의지 좀 하자. 너무 당당하신 거 아니에요? 이건 아니라고 보는데. 이런 거 하나에 신뢰가 깨지는 거 모르시냐고요, 어머님. 얘는? 그러니까 누가 안 갖는 데냐고. 준다니까. 근데 기한을 조금 넘겨준다는 건데 그걸 가지고 네가 왈가왈부하면 어떡해. 너무 당당하게 얘기하는 바람에 정말 할 말이 없었어요. 의지를 한다니. 주변 사람들 말이 모두 맞았어요. 가까울수록 돈거래를 하면 안 된다는 말이 뼈저리게 느껴졌죠.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실망을 했지만 결혼식까지 코앞에 온 마당에 부부끼리 이런 허물 정도는 덮어주고 살자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엄마가 얻어주신 집에 미리 제 신혼짐을 차곡차곡 보냈어요. 결혼 후 바로 들어와 살 거였기 때문이죠. 결혼식을 일주일 앞두고 모든 짐을 다 붙였는데 회사로 제 짐이 고스란히 돌아왔습니다. 자기야, 자기도 짐 붙였지? 아니, 나 집에다가 짐 보냈는데 회사로 지금 짐이 다 돌아왔거든?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아, 그거 말하려고 했는데 우리 엄마도 종종 들릴 거고 또 자고 가실 거잖아. 그래서 막상 집에 가서 보니까 집이 좀 작더라고. 우리 엄마가 이 좁쌀만한 게 집이니. 그래서 생각해봤는데 옆 동에 60평짜리 매물 하나 나왔던데 그거 하자. 나중에 아이까지 태어날 거 생각하면 아무래도 애초에 큰 집으로 하는 게 훨씬 낫지 않아? 엄마도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뭐? 지금 뭐라고 했어? 보자니까 이거 완전 뻔돌이 아니야? 그냥 참자. 단점은 누구한테나 있으니까. 이렇게 넘어가려고 좋게 마음먹었더니 안 되겠네. 야, 됐고 결혼 엎어. 내가 미쳤지. 너 같은 마마보이에 쫌생이 같은 놈이랑 결혼하려 했다니. 너 뭐 맡겨놨니 우리 집에? 야, 너네 엄마한테 전해. 사람 잘못 봤다고. 은근히 구슬리면 내가 또 넘어갈 줄 알았나 본데 천만의 말씀에 만만의 콩떡이다.
이 뻔뻔한 모자들아. 바라는 것도 정도가 있어야지. 인간들이 어쩜 이렇게 뻔뻔하기 짝이 없어? 남편의 말이 하도 어이가 없었어요. 친정이 해준 43평 신혼집으로 보낸 내 짐이 회사로 돌아온 것도 모자라서 그 집이 작다고 60평짜리를 요구하는 남편과 시어머니. 내 눈엔 이제 저에게 장가를 와서 한탕 장사하려고 하는 것밖엔 안 보였거든요. 아무래도 외동딸에 엄마 재산이 좀 있으니 이 모든 것들이 자기네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았습니다. 전 너무 열받아서 이대로 있기엔 좀이 쑤셔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때 마침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고 뻔뻔 모자에게 제대로 한 방 날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예 남편과 갈라설 생각을 하게 되었죠. 용기가 안 났던 것이 이제는 정말 아니라고 신호를 주는 것만 같았거든요. 뭐? 결혼을 파투 내자는 거야? 야, 우리 결혼식 이제 일주일밖에 안 남았어. 그리고 장모님 같은 경우에 60평 정도 해주실 수 있잖아. 딸이 너 하나고 내가 아들 노릇 할 건데 이게 그렇게 어려운 거냐? 나도 이런 말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야. 그러니까 네가 진작 좀 눈치 있게 해줬으면 좋았잖아.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헤어져? 이미 많은 게 엮여 있는데 그런 얼토당토 않는 말 하지 마. 웃기지 마. 아무리 돈이 많아도 너희 같은 신종 거지들한테는 절대 이렇게 쉽게 못 주지. 나중엔 아예 우리 엄마 집까지 빼달라고 하겠다. 내가 진작 알아봤어야 했는데 이제서야 각성이 확 된다. 야, 고맙다. 진짜 이제라도 알게 해줘서. 나 너랑 결혼 안 해. 너같이 빈대 같은 놈이랑 내가 평생 살 생각을 했다니 머리가 헷가닥해도 한참 헷가닥한 거지. 파혼이야. 전 그 길로 남편과 시모에게 한 방 먹여주러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갔고 제가 꺼준 돈을 기한대로 갚지 않은 모자들에게 소송을 걸었어요. 남편의 월급을 차압시킨 것이죠. 그리고 결혼식은 하지 않더라도 결혼식을 준비해왔던 가정에서 들어왔던 돈에 대한 부분에서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걸었어요. 오직 남편과 시모 때문에 이 결혼은 파혼된 것이라는 증거를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 소송이라는 게 오래도 걸리고 꽤나 지치는 과정이었지만 그래도 확실히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꾸역꾸역 힘을 내어 진행하게 되었죠. 소송을 진행하면서 생각이 든 건데 정말 이 결혼 파혼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소송을 걸고 아이 엄마가 마련해준 집에서 남편과 시어머니가 못 들어오게 비밀번호도 바꿔버리자 두 모자는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최악의 상황에서 최악의 얼굴을 하며 드디어 밑바닥에 걸맞은 본심을 보이면서 저에게 말하더라고요. 소름 끼치게 말이죠. 이거 정말 바보인 줄 알았는데 감히 뒤통수를 쳐? 고분고분해서 며느리 잘 얻었다 싶었더니 아주 무서운 년이네. 내가 할 소리지 이 아줌마야. 무서운 년은 당신이고 딸뻘을 그렇게 등쳐먹고 싶어? 홀로 외롭게 커서 이해 간다는 둥, 우리 엄마 힘들었겠다는 둥, 그렇게 개소리하면서 그렇게 얼굴 감추느라 얼마나 힘들었어? 다행이지 뭐야. 이 결혼 절대 안 해. 내가 왜 해? 아, 진정 좀 해. 솔직히 넓은 집 우리끼리만 사는 거 아니고 자기도 살 건데 꼭 그렇게 말을 해야 해? 우리 부부잖아. 부부 같은 소리 하네. 너랑 나랑은 끝이야, 이 뻔돌아. 없이 사는 것들 가여워서 참으려 했는데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정말 소름 돋아. 저걸 그냥, 아유, 거의 다 넘어온 건데 진짜 아까워 죽겠네. 하여튼 전혀 우리는 꿀릴 거 없으니 어디 마음대로 한번 해봐.
그리고 너네 엄마도 아들같이 대릴 사이 얻으면 얼마나 좋아? 이게 지네 주제 파악 못하고 아주 고고한 척 역겹다 정말. 시어머니는 제 마음대로 해보라며 으름장을 놓았고 결국 남편의 월급이 차곡차곡 가압류되어 제 통장에 돈이 꽂히게 되었어요. 저와의 금전적 거래를 갚지 않아서 말이에요. 그리고 파혼의 책임이 남편과 시어머니의 무리한 금전적 요구가 있었다는 증거가 받아들여져 저에게 위자료와 함께 정신적 피해보상이란 금액을 줘야 했습니다. 파혼의 책임은 물어야 됐죠. 친정 엄마에게 미안하고 또 미안했지만 그래도 정말 잘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시어머니와 남편은 날뛰며 저에게 돈을 물어줘야 했고 그제야 아차했는지 저와 친정엄마를 설득하며 얘기를 들어달라고 끈질기게 설득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눈앞에서 돈줄을 놓치게 되니 이제서야 급급한지 갑자기 태세 전환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걸 보니 웃음이 났어요. 그래, 인정할게. 너무 무리한 요구를 했다, 진짜. 그냥 당연한 줄 알았어. 우린 가족이니까 미안해. 앞으로 주제 넘게 행동 안 할 테니까 없던 걸로 하고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 내 월급 차압되는 게 말이 돼? 돈은 어떻게든 갚을게, 어? 네가 어떻게 갚을 건데? 넌 죽었다 깨나도 안 갚을 거잖아. 그리고 이미 너네 엄마랑 너 검은 속내 다 봐버려서 절대 안 될 것 같아. 인간이 어떻게 그러냐? 난 널 그래도 끝까지 믿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역시 겉만 보곤 몰라. 신혜야.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했니? 응? 앞으로 우리 더 잘 지낼 수 있을 건데 굳이 왜 그러는 거야? 현수 말대로 우리 천천히 다시 시작해보자. 내가 욕심이 과했어 너무. 그러니까 다 용서하고 우리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어떠니? 웃음내. 당신들 이런 걸 보니까. 아니 결혼했으면 내 등골 빼먹고 우리 친정엄마 등골까지 다 빼먹었겠지. 당신들은 그게 목적이었으니까. 웃기지 마. 당신들한테 다신 안 속아. 이젠 잘 지내. 다신 얼굴 보는 일 없도록 합시다. 아시겠어요? 아니 진짜. 제발 마음 좀 돌려줘. 우리가 너 아니면 어떻게 살라고 그러는 거야? 집이 30평이든 40평이든 상관없어. 우리가 그때 어떻게 된 건지 참 미안해 정말. 그러니까 이 어리석인 시엠이랑 네 남편 용서해 주겠니? 결혼식이야 다시 하면 되고. 정신 차려. 기차 떠났다고. 애초에 그만했어야지. 이미 당신들 검은 속내 다 알아버렸다고. 그러니까 아무리 이래도 소용없어. 그리고 저희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하마터면 정말 어리석은 결혼을 하여 모든 재산을 다 털릴 뻔했다고 생각해요. 그저 잘해주고 좋아해주면 그것이 진짜인 줄 알았던 철없던 시절 덕분에 사람 보는 눈이 확 트였습니다. 지금은 주변에 흔들리지 않고 제 일을 열심히 해나가며 살고 있어요. 제 인생에 파혼이란 절대 없을 줄 알았는데 참 한 치 앞도 모를 인생이었고 앞으로도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이제는 뭐든 제 노력으로 헤쳐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찝찝한 마음이 들 땐 뭐든지 중단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생각이 많이 하게 되는 나날이었어요. 저에겐 아주 큰일이었지만 막상 쓰고 보니 참 지금 다시 봐도 재밌는 에피소드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로 인해 세상도 알고 저에게 호의가 있다는 것이 마냥 무작정 저를 생각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는 것도 깊게 알았으니까요. 학교 공부만 열심히 해봤지 이렇게 세상 공부를 열심히 해본 적이 있나 싶은 게 참 저에게도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제 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도 재밌었길 바랄게요. 그럼 이쯤에서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건물 청소 일을 하고 있는 40대 초반 남자입니다. 최근 들어 계속되는 폭염에 상당히 고된 하루를 보내고 있는데요. 그래도 깨끗해진 건물 상태를 보면 뿌듯함이 다가와 입안에 미소가 번집니다. 그리고 가끔 건물 주인과 마주칠 때면 한결같이 관리를 잘 해준다며 고맙다고 음료수를 건네주시는데 그럴 때 제가 하는 일이 부끄럽지 않고 보람을 느끼게 되네요. 어느 일이든지 본인에게 맞는 직업이 있다 생각해요. 저는 몸으로 일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땀을 흘리며 열심히 일하는 제 자신을 볼 때면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당연히 단점도 있겠지만 제 기준으로 장점이 더 크기 때문에 전혀 문제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하는 일이 영업도 중요하지만 입소문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저와 건물 주인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한데요. 그 이유는 동네에 한 건물을 가지고 계신 분은 거의 없고 기본 두세 채 정도의 건물을 보유하고 계셔서 언제 어디에서 주인과 만날지 몰라 청소하는 날이 아니더라도 지나가다가 눈에 거슬리는 게 있으면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움직입니다. 내 집처럼 관리한다는 마음으로 변함없는 상태를 유지하다 보니 어느새 입소문이 좋아졌고 꽤 많은 건물 청소를 맡게 되었어요. 처음은 그렇게 시작했지만 점점 더 확장이 되면서 주택단지보다 빌딩 쪽으로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꾸준함이 아니었다면 저에게 이런 기회도 없었을 테지만 저를 좋게 보신 분이 추천을 해주셔서 수도권 빌딩 청소를 맡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지금의 아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오는 동안 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었는데요. 최근에 제가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면서 고민거리가 생겼어요. 그런데 저희 가정사를 어디에다 툭 터놓고 얘기할 곳이 없더라고요. 워낙 속마음을 잘 꺼내지 않는 성격이라 지금 스트레스를 꽤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선 익명으로 고민거리에 대한 조언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현재 제가 겪고 있는 문제점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어요. 당연히 제가 하는 고민에는 아내의 의견도 담겨 있습니다. 처음 아내를 만난 건 빌딩 일을 시작하면서 추가 빌딩 청소 의뢰가 들어왔을 때 다른 건물의 견적을 보려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아내를 만났었어요. 그곳은 로펌 변호사 전문 건물이었습니다. 법을 다루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셨죠. 그리고 그곳에서 저와 인연을 만들게 된 아내를 보게 될 거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어요. 그때 저는 견적을 보기 위해 건물 여기저기 살펴보고 있었고 비상계단은 어떻게 생겼는지 확인을 하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꽤 슬픈 목소리가 들려 고개를 들어봤는데 계단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고 있더라고요. 갑작스러운 상황에 조심히 자리를 피하려 했는데 인기척을 느꼈는지 고개를 들면서 계단 밑에 있는 저와 눈이 마주쳤고 본인도 아무도 없는 줄 알았던 공간에 제가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에 놀란 것 같았어요. 그런데 급하게 일어나 자리를 피하려 했다가 발을 헛디디면서 계단에서 넘어지려 하길래 급하게 다가가 붙잡으면서 큰 사고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발목이 접질렸는지 제대로 걷질 못하더라고요. 결국 일하던 사무실까지 부축해 주었는데 이미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자리에 없는 상태였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기 때문에 돌아가려 했는데 상당히 고통스러운지 괴로워하길래 조심스럽게 병원까지 데려다 주겠다며 물어보았어요. 괜찮으시다면 근처 병원까지 바래다 드릴 테니 일단 치료받는 게 좋지 않을까요? 지금 상태로 봤을 때 인대가 크게 늘어난 것 같은데요? 괜찮아요. 함께 근무하는 직원분들이 곧 돌아오니까 그때 도움받도록 할게요.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식은땀을 흘릴 정도로 고통스러워 보였지만 도움받기를 거부해서 저도 더 이상은 접근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잠시 뒤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분들이 도착하셔서 사태의 심각성을 전달한 뒤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때의 일이 저와 아내와의 처음 만남이었죠. 그리고 그 후 저는 빌딩 청소하는 날이면 가끔 인사를 주고받는 사이가 되었고 그때 당시 서로가 느끼고 있던 감정이 나쁘지 않았는지 서로에게 호감을 가지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 이상 발전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저는 건물 청소부인데 반대로 상대방은 변호사였으니까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저 혼자 소가리를 할까봐 마음을 접으려 다른 동료 직원분들이 청소하게끔 계획을 변경했고 그 이후 2번 다시 그곳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매번 동료 직원이 청소를 하고 오면 항상 저에 대해 궁금해하며 언제 오냐고 물어본다는 뜻밖의 관심을 나타내었어요. 안부차 물어보는 거라 생각했는데 나중엔 연락처까지 물어보았는지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고 계단에서 위험할 뻔했던 아찔한 상황을 도와준 점에 대해 보상을 하고 싶다며 저녁 식사를 초대받게 되었네요. 어색하지만 그래도 나름 갇혀있고 약속 장소로 나갔어요. 제 인생에 있어 여자와 단둘이 저녁을 먹은 건 엄마 외엔 없었기 때문에 식은땀이 날 정도로 긴장을 했었고 그렇게 저희는 그날 많은 대화를 주고받게 되면서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저희의 인연은 그렇게 특별한 만남으로 시작되었죠. 나도 당연히 그렇게 하고 싶은데 솔직히 어느 부모가 건물 청소하는 날 사이로 받아들이고 싶겠어. 당연히 당신은 그렇게 생각 안 하겠지만 부모 입장은 다른 거거든. 나라도 똑같은 생각을 가질걸? 그래서 더 인사를 드리기가 힘든 거야. 그럼 우리는 이대로 계속 늙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야? 우리 부모님 그렇게 팍팍한 분 아니셔. 내가 잘 말할 테니까 조만간 시간 맞춰서 인사드리러 가자.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도 더 이상 발전이 없는 거라고. 나는 연애만 하고 싶지 않아. 나도 당신이랑 같은 생각이지. 단지 아버님, 어머님이 나를 좋게 안 봐주실까봐 그게 걱정인 거야. 나를 변호사로 만들 정도면 당신 부모님은 얼마나 대단한 분들이시겠어. 그러니 나는 마음에 안 차시겠지. 어찌됐든 한 번은 겪어야 될 문제니까 부딪혀 보도록 하자. 나도 최대한 당신 부모님이 마음에 들어 하실 만큼 많은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할게. 저는 사랑하는 여자와 결혼을 간절히 원하고 있었지만 제일 큰 산을 넘어야만 했어요. 그래서 자기소개부터 앞으로 그녀와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살아갈 건지에 대해 하나하나 준비해 나갔습니다. 드디어 기다렸던 시간이 다가왔고 처음으로 예비 장인 장모님과 인사를 나누게 되었어요. 하지만 예상했던 대로 저를 바라보는 시선은 좋아 보이지 않았고 어색한 기류가 흐르는 분위기를 바꿔보기 위해 옆에서 그녀가 밝은 톤으로 대화를 시도했어요.
어머님은 억지 미소와 함께 저를 주방으로 안내하셨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식사를 하는데 예비 장인이 궁금한 걸 물어보기 시작하셨어요. 내 딸에게 대충 얘기는 들었다만 건물을 돌아다니면서 청소일을 하고 있다는데 꽤 크게 한다면서 직원들도 많고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도 이 업계에서는 많은 분들이 인정해주고 계신 것 같아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에요. 앞으로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 테니 혹시라도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들이 있으시다면 앞으로 더 노력해서 실망하시지 않게 끊임없이 발전하겠습니다. 그러니 보아와의 결혼을 허락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네 나랑 지금 얼굴 맞대고 대화한 지 이제 1시간 정도 지났는데 뭘 믿고 내 딸을 보내겠나? 부모님은 뭐 하시고? 그게 죄송하지만 부모님은 현재 제 곁에 안 계십니다. 두 분 다 예전에 돌아가셔서 지금까지 쭉 혼자 살아왔습니다. 뭐라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부모 없이 자라왔다는 건가? 그래서 건물 청소 같은 거나 하는 거구만? 불안정한 가정 환경에서 자라왔으면 정신 상태도 문제가 있을 게 뻔한데 지금 자네가 정상인 것처럼 보여도 차후에 만약 내 딸과 결혼을 하고 우리가 알지 못했던 또 다른 모습이 나올까봐 솔직히 지금은 결혼시키기가 상당히 꺼려지기는 하네. 보아야, 아빠가 항상 사람을 볼 때 집안 환경이 제일 중요하다고 입이 닳도록 얘기했잖아. 그런데 지금 아빠가 그동안 말했던 조건은 하나도 해당되는 게 없는데 도대체 애비를 어떻게 설득시켜 결혼까지 성사시키려는 거야? 아빠는 도저히 이 결혼 허락해 줄 수 없을 것 같다. 긴 말 필요 없으니 마저 식사하고 돌아가면 될 것 같네. 직업도 제일 하찮은 직업에 부모까지 없는 환경에서 자란 그쪽은 내 딸과 어울리지 않아. 돈을 얼마나 벌건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사람의 됨됨이가 중요한 거라고. 아빠,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방금 아빠가 먼저 그러지 않으셨어요? 아직 서로 알아간 지 1시간밖에 안 지났는데 벌써부터 뭘 바라시는 거예요? 서로 맞춰가면서 사는 건데 아빠가 오히려 더 저를 창피하게 만들고 있다고요. 어디서 아빠한테 큰 소리야? 그동안 너희 아빠가 얼마나 너를 애지중지 키워주셨는지 알면서 그런 소리가 나와? 예상했던 대로 분위기는 순식간에 안 좋아졌어요. 처음부터 표정이 굳어 있으셔서 한 소리 하실 줄 알았는데 부모님이 안 계시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사랑하는 여자와 헤어지게 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죠. 인생이 제가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없다는 건 알지만 장인 장모가 저와 그녀에게 했던 말들은 전부 가시가 있었습니다. 결국 서로에게 상처만 남겨둔 채 들어온 지 2시간도 안 돼서 자리에서 일어나야만 했어요. 그러자 눈시울이 붉어진 그녀와 눈이 마주치게 되었는데 저를 보자마자 왈칵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결국 장인 장모의 결혼 반대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만 했습니다. 두 분은 재력이 아닌 직업이 마음에 들지 않으셨기 때문에 다른 일을 찾아봐야 하는 건지 많은 고민에 빠지게 되었고 이 문제로 그녀와 긴 대화를 이어나갔지만 딱히 그렇다 할 방법을 찾은 것도 아니었어요. 조금씩 저희의 결혼이 점점 멀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시작하자 그녀는 결국 집으로 들어가지 않았고 변호사 사무실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불만을 제기했죠. 하지만 그건 좋은 결정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저를 마음에 들어 하시지 않는 두 분께 더욱더 불을 지피는 꼴이라 어렵게 설득을 해서 다시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장인의 집 문 앞에서 들어가는 모습을 본 뒤 저도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그걸 멀리서 지켜보고 계셨던 장인이 저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근처 카페에서 단둘이 마주 앉아 대화를 시작하게 되었죠. 확실히 처음 얼굴을 마주했을 때보다 긴장감은 덜했었고 어느 정도 오기가 발동했던지라 제 의사를 뚜렷하게 전달하기 위해 최대한 장인을 설득시키려 노력을 했습니다. 자네가 무슨 방법을 동원해도 내 마음은 바뀌지 않네. 내 딸을 돌려보냈다고. 그걸 본 내가 감동이라도 받길 바란 거야? 입장 바꿔 생각을 해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건데 왜 이렇게 고집을 부려서 우리 집안을 무너뜨리려 하는 겐가? 절대 그런 생각 가지고 접근한 게 아니라는 거 잘 아시잖아요. 보아를 정말 사랑해서 제 모든 걸 보여드리는 건데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고 계시는 아버님께 저도 솔직히 서운합니다. 비록 부모님 일찍 세상 떠나셔서 많은 사랑을 받지 못하고 지금껏 사회로 일찍 나와 남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독해질 수밖에 없었던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건 일적인 문제고 사랑은 다르잖아요. 직업과 집안을 떠나 사람 대 사람으로 좋은 만남을 유지해왔고 서로 마음이 맞아 결혼까지 결정하게 되었는데 제가 마음에 들지 않으신 아버님은 저의 속마음을 보시는 게 아닌 겉만 보려고 하시니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내가 자네의 속과 겉을 전부 알아주길 바라는 거야? 내 주위에는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널리고 깔린 게 자네보다 훨씬 능력 좋고 인성 좋은 사람들이 많다고. 그런데 내가 왜 자네의 속을 들여다봐야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거지? 그만큼 자네는 상대방에게 보이는 껍데기가 B급이라는 거잖아. 사람들은 A급을 좋아하지. 하자가 많은 B급을 좋아하는 거 봤어? 돈을 더 주고서라도 좋은 제품을 사용하잖아? 자네도 마찬가지야. 건물 청소? 그거 몸으로 하는 일이잖아? 굴러가는 머리 놔두고 굳이 노동을 해서 돈을 벌어야 하는 자네의 몸이 얼마나 갈 것 같나? 10년? 20년? 그 전에 사고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지. 나는 지금 당장이 아닌 앞으로 벌어질 상황들까지 전부 생각을 하는 거라고. 둘이 단순하게 사랑해서 결혼한다? 그건 분명 오래가지 못해. 내 딸이 변호사인데 주변의 친구들의 직업은 뭘 것 같나? 편의점에서 알바나 하는 그런 찌꺼기 인생이 섞여 있겠어? 죄다 변호사, 검사, 의사 집안들이야. 그런데 둘이 결혼하겠다고 자기 친구들과 지인들에게 소개해줄 때 뭐라고 하겠나? 이 건물 저 건물 다니면서 빗자루질하고 남들이 먹다 버린 쓰레기나 분리수거하는 사람을 뭘로 소개를 시켜줘야 하겠냐고. 결국 자네 인생은 쓰레기밖에 안 된다는 소리야. 더 이상 말 섞는 것도 구역질 나니까 이쯤에서 끝내도록 하게. 2번 다시 내 딸에게 접근한다면 그땐 내가 가진 모든 걸 동원해서 자네 인생을 마감시켜 주겠어. 자넨 변호사인 내 딸이 아닌 종량제 봉투에 담긴 쓰레기가 잘 어울릴 것 같네. 평생 이런 썩은 냄새나 맡으면서 살라고? 넘볼 걸 넘버야지. 어딜 변호사인 내 딸을 넘보려 들어? 마지막 경고야. 2번 다시 내 앞에 얼굴 보이지 말게. 아빠,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설마 해서 따라와 봤는데 어떻게 저 사람에게 쓰레기를 머리에 뒤집을 수가 있어? 모든 상황을 보게 된 그녀는 장인이 제 머리 위로
쓰레기를 쏟아버린 모습을 보고 경악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이미 이성을 잃어버렸는지 장인에게 막말을 퍼부어대면서 실망한 눈빛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등장한 그녀로 인해 저도 그렇고 장인도 순간적으로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는데 자기 딸 눈물 흘리게 했다면서 이게 다 저 때문이라고 다짜고짜 제 얼굴에 주먹이 올라왔고 무방비 상태에서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한 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순간적으로 턱을 강하게 맞았는지 그 자리에서 기절을 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눈을 떴을 땐 병실에 누워 있었고 턱뼈에 금이 간 상태라며 제 곁을 그녀가 지켜주고 있었네요. 장인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었어요. 예전에 저는 교통사고로 턱뼈를 다친 적이 있었는데 장인의 주먹이 다쳤던 위치를 또 건들게 되면서 문제가 생긴 거였어요. 보아, 너는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너희 아빠가 경찰서에 계시는데 걱정도 안 돼? 저 사람이 뭐라고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이봐요. 이제 그만 내 딸 좀 놔주세요. 돈이 필요해서 계속 죽치고 있는 거면 얼마가 됐든 줄 테니까 이제 그만 우리 좀 놔달라고요. 엄마까지 도대체 왜 그래? 나 미치는 거 보고 싶어서 그런 거야? 왜 우리들의 생각은 전혀 들으려 하지 않는데? 그리고 이 사람 턱뼈에 금이 갔대. 집안 망신은 아빠랑 엄마가 다 시키고 있는 거라고. 처음 인사 갔을 때부터 조금의 예의는 갖추지도 않으셨으면서 왜 이 사람한테는 조건을 따지는 건데? 건물 청소하는 게 뭐 어때서? 불법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정직하게 땀 흘려 버는 돈인데 뭐가 부끄러워? 나는 자랑스럽기만 하다고. 엄마도 쓸데없는 얘기할 거면 당장 돌아가세요. 저 몹쓸 놈에게 아주 제대로 정신이 팔렸구나. 엄마랑 아빠랑 지금 인연 끊자는 거지?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거야?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실 거면 차라리 인연 끊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이 사람 없었으면 저 계단에서 굴러떨어질 뻔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 고맙다는 말 한마디 한 적도 없으시죠? 사람을 겉으로만 보고 판단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정말 너무 창피해서 고개를 못 들고 다니겠어요. 오늘 이 시간부로 집에 들어가지 않을 테니까 딸은 이 세상에 없는 존재로 생각하세요. 결국 어머님은 그녀에게 인연을 끊겠다며 병실에서 나가셨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 제가 너무했나 싶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가지기 위해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 같아 차라리 제가 멈추는 게 좋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평생을 후회하겠지만 사랑하는 사람의 가정을 깨트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어요. 여기에서 멈추는 게 좋지 않겠냐며 더 이상 상처받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선택은 단호했어요. 저와는 절대 떨어지지 않겠다며 부모님과의 일은 차후에 다시 정리하면 된다고 제 몸 걱정부터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장인은 경찰이 가족과 다툰 문제로 일을 크게 벌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서둘러 합의 보는 쪽으로 의견을 주었고 장인을 경찰서에 오래 머물러 계시게 하는 건 그녀에게도 좋지 않을 것 같아 좋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당연히 기분도 많이 상한 상태였고 저도 사람인지라 화가 많이 올라왔지만 그녀를 봐서 넘어가기로 했어요. 그날 이후 2번 다시 장인 장모님은 제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셨어요. 한 번이라도 제 몸 상태가 어떤지 살펴주실 수도 있었지만 미안한 마음도 없으신지 태어날 때까지 면회를 오신 적도 없으셨어요.
기대하지도 않았지만 서운한 마음이 컸었죠. 그녀는 저와 시간을 보낼 때마다 결혼에 대해 준비를 하려고 이것저것 알아보면서 궁금한 건 저에게 물어보고 있는데 장인 장모님 없이 결혼식을 진행해도 되는 건지 계속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제가 생각하던 결혼은 인정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을 받으면서 식을 올리는 거였는데 정반대로 흘러가는 전개에 머릿속은 점점 더 복잡해졌네요. 그래서 진지하게 물어보게 되었죠. 정말 장인 장모님 없이 조촐하게 결혼하자는 거 진짜야? 후회 없겠어? 그래도 인생에 딱 한 번뿐인 결혼식이잖아.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소용이야. 어차피 더 이상 서로 관여하지 않기로 했잖아. 인연 끊어버린 마당에 그런 걸 왜 신경 써? 솔직히 당신은 이런 결혼식을 상상하고 원한 거 아니잖아. 그래서 더 신경이 쓰이는 거야. 한 번 더 진지하게 생각해보자. 우리가 상처를 많이 받은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멋대로 하는 건 더 잘못된 행동 같아. 마지막으로 내일 다시 한번 인사드리러 가볼까? 혹시 알아? 우리의 진심을 받아주실지도 모르잖아. 나도 이렇게 살고 싶은 생각은 없거든. 당연히 그건 안 되지. 또 무슨 꼴을 당하려 그래? 이러다 어느 누가 크게 다쳐봐야 서로 조심하지? 하여튼 지금은 안 돼. 그녀의 말을 따르기로 결정은 했지만 계속되는 불안감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날 둘이 카페에서 나와 택시를 타려고 늦은 밤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왔는지 모를 1톤 트럭 한 대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저희를 향해 돌진하고 있었고 그 순간 온몸이 굳어버려 둘 다 피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렸는데 그녀가 저를 밀치면서 간발의 차이로 충돌하지 않고 큰 사고를 면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급하게 고개를 돌렸을 때 그녀는 하늘로 몸이 뜬 상태로 날아가고 있었네요. 주변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고 그녀는 다시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미동조차 없었어요. 이미 다리에 힘이 풀려 그녀에게 기어가 정신을 차리라고 불러 외쳤지만 제 말은 전혀 듣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오열을 하고 있는데 트럭에서 누군가 괴로운 목소리를 내며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러니 내가 뭐라고 그랬어? 내 딸에게 떨어지라고 했지? 둘 사이를 허락할 수 없다고 분명 경고했는데 끝까지 날 무시하고 결혼식까지 진행하려 해? 그런데 분명 내가 자네를 보고 돌진하면서 눈을 찔끔 감았는데 왜 아무렇지도 않은 거야? 아니 잠깐만, 내 딸이 왜 누워있는 거야? 도대체 어떻게 된 상황이냐고? 나는 분명 자네를 향해 돌진했다고. 아버님, 어떻게 이런 정신 나간 행동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술 드셨어요? 부하가 정상적으로 회복되지 않는다면 절대 용서하지 않겠어요. 아무리 제가 마음에 들지 않으신다 하더라도 방금 하신 행동으로 인해 부하가 의식불명 상태라고요. 저도 그렇지만 장인도 상당히 놀랐는지 주저앉아 버렸지만 눈이 풀려 있었고 술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누군가가 급하게 달려오더니 장인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저에게 운전하며 달려왔던 1톤 트럭은 잠시 정차되어 있는 남의 차량이었는데 시동이 걸려있던 상황에서 아버님이 그 길을 지나가던 도중 저와 보아를 발견하면서 해선 안 될 충격적인 짓을 행동으로 실천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잠시 뒤 구급차가 도착하면서 서둘러 응급실로 달려갔어요. 장인은 현장에서 경찰에게 체포가 되었습니다. 보아는 한참 동안 수술실에서 나오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장모님이 이 소식을 듣곤 달려오셨는데 저를 보자마자 얼굴에 수차례 손을 날렸습니다. 이 모든 게 저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며 2번 다시 자기 딸 곁엔 얼씬도 하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셨어요. 제가 뭘 잘못한 거죠? 보아를 사랑한 게 죄인가요? 그럼 두 분은 보아를 위해 뭘 하셨는데요? 일방적인 의견만 내세우며 강압적으로 모든 상황을 끌어내려 하셨잖아요. 제발 그만들 좀 하세요. 두 분 다 떳떳한 행동을 보여주신 것도 아니잖아요. 보아가 누구 때문에 저렇게 된 줄 모르세요? 지금 아버님이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계십니다. 술을 꼭지가 졸 때까지 드셔놓고 남의 차에 올라타서 저희 쪽으로 돌진해서 보아가 저렇게 된 거라고요. 나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게 옳은 방법일까요? 저야말로 보아가 깨어나지 못한다면 두 분을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장모님은 전혀 이 사실을 모르고 계셨는지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으시곤 오열을 하시더니 결국 정신을 잃으시면서 장모님까지 병실 신세를 져야만 했어요. 그때 정말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이 모든 게 저 때문에 일어난 일인 것만 같아 그만 놓아줘야 하나 싶었어요. 하지만 수술실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 사랑하는 여자를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와중에 경찰서에서는 당시의 상황에 대해 진술을 해야 돼서 출석 요청이 들어왔고 얼마 뒤 다시 회복을 하신 장모님이 수술실 앞으로 다시 걸어 나오신 걸 확인하고 경찰서로 갈 수 있었습니다. 장인은 자신이 저지른 행동으로 인해 손을 떨고 계셨지만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벌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좀 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 사실대로 전부 털어놓게 되면서 법적인 처벌은 면할 수가 없었어요. 만취 상태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계신 장인은 예비 수감실에 들어가 계셔야만 했고 다시 병원에 도착을 했을 땐 보아는 이미 수술이 끝나고 병실로 옮겨진 상태였어요. 담당 의사는 하늘이 도왔다면서 골절된 부분들은 몇 군데 있었지만 다른 곳은 크게 다치지 않았다면서 상황을 좀 더 지켜보면서 뇌출혈만 생기지 않는다면 회복하는 건 금방이라는 말에 의사의 손을 잡고 몇 번이나 감사하다며 눈물을 보이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날이요, 일은 뒷전이었고 보아가 깨어날 때까지 병실에 붙어 있었습니다. 장모님은 시간이 지날수록 저를 인정해 주시는 듯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직원분들이 저를 대신해 일 처리를 하고 있었는데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는지 건물주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여긴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제가 지금 보시다시피 사정이 좋지 않아서 건물 청소에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네요. 죄송합니다. 직원분들에게 제가 없는 만큼 더 신경 써야 한다고 몇 번이나 전달했었는데 여기까지 찾아오신 것 보면 청소일이 시원치 않았나 보네요. 만약 마음에 안 드시면 다른 업체로 바꾸셔도 저희는 할 말이 없습니다. 내가 여기 온 건 자네가 잘 지내고 있는지 궁금해서 온 거네. 결혼할 사람 몸 상태는 그래도 괜찮은 편이고 아직 의식을 찾지 못했다는데 걱정이 돼서 잠이 와야지. 그래도 내가 고용한 사람인데 가정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하지 않겠나? 그래도 두 사람 우리 건물 내에서 소문이 자자할 정도로
보기 좋은 짝이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이런 안 좋은 일을 당해서 나도 마음이 안 좋네. 그런데 잠깐만, 어디서 많이 본 얼굴 같은데? 혹시 저랑 구면이신가요? 어머, 잘 지내셨어요? 회장님이 여기는 어떻게? 서로 꽤 오랫동안 알고 계신 사이인가 봐요. 회장님 얼굴 뵌 게 벌써 5년 정도 되었네요. 아, 이제야 생각나네요. 예전에 저희 얼굴 한번 본 적이 있었죠? 그럼 여기 누워있는 따님이 박 사장 딸이었어요? 분위기가 갑자기 안 좋아지는 걸 느끼게 되었고 뭔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동안 건물주로 알고 지냈던 분이 회장님이라고 부르는 장모님은 온몸이 굳어버린 채 건물주 사장님을 두려워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장모님의 입에서 알게 된 건 장인이 회장님이라고 불리는 사람 밑에서 함께 일을 해왔었고 병원에 들렸다 경찰서에도 찾아갈 계획을 하고 계셨어요. 그때 알 수 있었죠. 엄청나게 높으신 분이셨고 그 밑에서 장인이 일을 하고 계셨지만 워낙 바쁘신 분이라 얼굴을 자주 볼 수 없어 몇 년 만에 장모님과 마주하게 된 거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회장님까지 알게 되면서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오셨는지 결국 저와 함께 경찰서로 향하게 되셨어요. 그날 저도 다시 출석을 해야 했기 때문에 함께 가야만 했었고 건물주라고만 알고 있었던 분이 회장님이라는 걸 알게 된 순간 저도 살갑게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예비 수감실에 계신 장인과 회장님이 대치한 순간 제가 옆에 있는 걸 보고 어리둥절해했지만 회장님이 저와 어떤 사이인지 대신 말을 전해주시면서 장인이 저지른 행동들에 대해 용서할 수 없다며 그 자리에서 사장 자리를 박탈시켰네요. 장인은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 문제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닌 그동안 장인이 회장님 몰래 회사의 공금에 손까지 대고 계셨다는 게 더 큰 문제였습니다. 보아가 정신을 차리면서 법적인 처벌을 원했는데 거기에 더해 회사의 공금 횡령까지 얹어지게 되면서 징역을 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장인이 가지고 계셨던 재산들이 전부 압류가 되었고 장모도 길거리에 나앉게 되어버린 거죠. 자신의 잘못된 행동들로 인해 장인은 자기 얼굴의 뺨을 연신치며 곡소리 나게 오열을 했지만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절벽의 끝까지 오고 말았네요. 건물주로만 알고 있었던 분이 회장님이었다는 것도 놀라웠지만 그 밑에서 일하고 계셨던 사람이 장인이었다는 것도 충격이었어요. 회사가 워낙 컸기 때문에 장인어른 하나 직위를 내려놓으신다 해도 티도 안 나지만 일이 이런 식으로 꼬이게 될 거라곤 저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저는 아내와 혼인신고는 했지만 결혼식은 하지 못한 상태예요. 회장님께서 예식장을 알아봐 주셨으나 아내의 몸이 아직 회복이 덜 된 상황이라 천천히 진행할까 생각 중입니다. 장인은 계속해서 저와 아내에게 용서를 해달라며 애원하고 계세요. 하지만 아내는 이미 등을 돌렸고 장모님의 얼굴도 안 보고 있네요. 저도 아내와 같은 마음이지만 최근 들어 장모님이 계속해서 저희 집에 한참을 서 계시다가 돌아가십니다. 과거의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눈물을 흘리고 계세요. 제 아내가 세상을 떠날 뻔한 위기를 맞게 되니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신 걸까요? 아내는 이사를 가자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께선 앞으로 저희가 어떤 결정을 내리면 좋을지 많은 의견을 듣고 싶어요. 인생 선배님들의 조언 기다리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 힘내시고 행복이 가득한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생활 3년 차 된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작년에 정말 정신없는 한 해를 보냈었는데요. 저에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눈앞에 펼쳐졌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네요.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불만이 없었지만 시댁 집안의 며느리로서 감당해야 할 것들이 저에게 부담으로 다가왔었어요. 시부모님께서 저를 그렇게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매번 시댁에 갈 때마다 항상 눈칫밥을 먹어야 했는데요. 시간이 지나고 제가 진심을 다해 시부모님께 다가가면 관계는 좋아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었습니다.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그래도 막내 며느리면 이쁘게 봐주실 줄 알았는데 사람 마음 쉽게 얻어줄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노력한다 했는데 시부모님은 항상 거리를 두셨고 많은 것들이 첫째 며느리인 형님보다 많이 뒤떨어진다는 거에 얼굴을 볼 때마다 남편을 저에게 준 게 손해보는 장사인 것 같다며 상처되는 말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꺼내셨어요. 그럴 때마다 남편이 중간 역할을 잘해줘서 큰 감정 싸움으로 번지지는 않았지만 그런 날들이 반복이 될 때마다 저는 점점 지쳐가고 있었죠. 그렇게 참고 또 참아왔던 저는 결국 속마음을 꺼내놓게 되는 상황까지 오고야 말았어요. 보통은 명절날이 되면 시모가 음식의 대부분을 준비하시는데요. 그 이유는 다른 건 몰라도 음식 하나는 자부심이 있으셔서 시모가 직접 만들길 원하시고 저는 대부분 재료를 손질하거나 잔심부름을 하는 편이었어요. 그런데 작년 추석 명절은 상황이 많이 안 좋아서 제가 직접 할 수밖에 없었죠. 시모의 건강 상태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누워 계셨고 지시에 따라 움직이면서 정신없이 음식을 준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남편은 시부와 농장에서 다른 일을 했었기 때문에 저 혼자 모든 걸 감당을 해야 되다 보니 하루에 많은 음식을 전부 만들 수는 없었고 이틀에 걸쳐 모든 준비를 끝낼 수 있었네요. 그런데 이런 고생을 알지 못하는 형님 내외는 명절 마지막 날에 오셔서는 저에게 고생했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당연하다는 듯이 주방에 들어와 자리에 앉았는데 명절상을 내가는 순간 의사 형님의 한마디에 너무 서러워서 감정이 격해지고 말았습니다. 설마 이걸 지금 음식이라고 내온 건 아니지? 어머님께서 동서가 이틀 밤 새가며 명절 음식 준비했다던데 왜 이렇게 손이 안 가나 모르겠네. 그동안 어머님 뒤에서 몇 년간 눈으로만 봤어도 꽤 익혔을 건데 음식들이 전부 다 애들 소꿉장난 한 것처럼 너무 볼품없게 만들었다. 내가 오늘 차가 너무 많이 막혀서 정말 힘들었거든? 그래도 어머님이 해주시는 음식 먹을 생각에 왔는데 동서가 만들었다고 말씀하시는 순간부터 밥맛이 떨어져서 솔직히 별로 먹고 싶지 않네. 보기엔 이래도 맛은 거의 비슷해요. 어머님이 설명해 주신 대로 만든 거라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어요. 구이도 괜찮다고 했는걸요? 음식에 대한 퀄리티를 보면 안다고. 이럴 때 동서가 본데 없이 잘한 티를 내는 거야. 집에서 냉장고에 있는 음식들 대충 꺼내서 먹는 것처럼 내온 것도 마음에 안 드는데 서방님이 먹었을 때 괜찮았으니까 나도 그냥 아무 말 하지 말고 먹어라. 동서가 보면 은근히 사람 속을 긁어버린다니까. 이런 기분으로 먹고 싶지 않으니까 당장 내 눈앞에서 일단 쓰레기 음식 전부 다 치워버려. 여보, 차에 우리 엄마가 싸준 음식들 있잖아. 그것 좀 가져와줘. 차라리 그거에 저녁을 먹는 게 훨씬 낫겠네. 형님, 지금 뭐라고 했어요? 일단 쓰레기 음식이요? 본데 없이 자랐으니까 음식도 형편없다는 건가요? 제가 이틀간 얼마나 많은 정성을 쏟았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는 거죠? 방금 한 말은 오히려 형님이 배우지 못한 사람처럼 보이는데요. 뭐라고? 동서,
지금 내 앞에서 불만 있다고 토를 단 거야? 그래도 눈치껏 행동할 줄 알았는데 완전 개념까지 밥 말아 먹었네. 서방님, 지금 동서가 하는 얘기 들었죠? 이게 지금 손윗 사람들 대하는 예의인가요? 제가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보잘것없는 집안의 사람일수록 행동이나 말투에 거침이 없다고 얘기했었잖아요. 이러니까 아버님 어머님께서 동서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거야. 그동안 발톱을 숨기고 있느라 정말 힘들었겠어. 가식적인 모습 보이지 말고 이제부터 하던 대로 해. 아주 나를 잡아먹을 듯이 노려보고 있는데 동서가 오늘 한 말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할 거야.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지? 형수님, 그래도 쓰레기 음식이라고 얘기한 건 제가 봐도 잘못된 것 같은데요. 사람이 먹는 음식을 쓰레기라뇨. 그럼 이 사람도 쓰레기라는 건가요? 본데 없이 자란 티 낸다고요? 그럼 형수님은 배운 게 많으셔서 그런 저급한 말을 사용해도 된다는 거예요? 저희가 아무리 손 아랫사람이고 잘난 게 없다 해도 이런 식으로 분위기를 만드는 건 문제가 있는 거죠. 서방님, 지금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여보, 방금 봤어? 나한테 쓰레기래. 동서가 서방님 성격까지 물들게 해버렸나 봐. 미꾸라지 한 마리가 들어와서 온 집안을 전부 헤집어 놓고 있네. 아버님, 저희 그냥 집으로 돌아갈게요. 이런 식의 대우받자고 먼 길을 힘들게 온 거 아니거든요. 오자마자 서방님이랑 동서가 둘이서 쌍으로 저를 아주 물먹이고 있다니까요. 제가 그렇게 잘못했어요.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얘기한 것뿐인데 이건 아니잖아요. 어머님이 만들어주신 음식 먹으려고 배 쫄쫄 굶어가며 힘들게 왔는데 동서가 만든 음식들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제가 얼마나 기분이 상하겠어요? 안 그래요? 그래, 이건 너희들이 잘못했다. 아무리 기분 나쁜 게 있어도 말은 가려서 해야지. 무슨 말을 하던 대드는 건 잘못된 거야.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남편도 기분이 많이 상했는지 얼굴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저희가 뭘 잘못했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었어요. 시모가 몸살 때문에 알아 누우셔서 힘들게 음식을 했는데 돌아오는 건 욕밖에 없다는 것 때문에 너무 화가 났었어요. 그런데 시부도 제가 주방에서 나오지 못하고 힘들게 음식을 만들었다는 걸 지켜보고 계셨으면서 형님을 두둔하시는 건 저에게 너무 큰 상처로 다가왔습니다. 남편도 모임 때마다 이런 안 좋은 말들을 듣게 되는 모습을 계속 볼 때마다 많이 힘들어 했었는데 더는 참을 수 없었는지 남편은 아무도 먹지 말라며 제가 만든 음식을 전부 다 포장을 하더니 차에 실었어요. 그리곤 앞으로 형님네와 잘 지내시라며 저를 데리고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다들 남편의 행동에 당황한 듯 멍하니 바라만 보고 있었는데 저희를 붙잡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친정에 거의 다 와갈 때쯤 어머님한테 전화가 오길래 받았는데 귀청이 떨어져 나갈 정도로 목소리를 높이시더니 저에게 막말을 퍼부으셨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짓이니? 빨리 안 돌아와? 내 허락도 없이 음식을 전부 다 가져가면 어쩌자는 거야? 왜 이렇게 욕먹을 짓을 골라서 하니? 엄마, 저예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아닌 것 같아서 이 사람이 고생해서 만든 음식 전부 다 가지고 온 거예요. 어차피 마음에 들지도 않는 며느리가 만든 음식 먹고 싶지 않을 거잖아요. 형수님은 손이 없어요? 알아서 직접 해먹으라고 해요. 그리고 저도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차별 대우하는 모습 보고 싶지 않네요. 저희 얼굴 보려면 형이랑 형수님이 진심으로 찾아와서 사과하지 않는 이상 저도 더는 먼저 얼굴 뵈러 가지 않을 거예요. 제 남은 인생을 평생 함께 걸어가야 할 동반자인 이 사람한테 어떻게 그런 막말을 퍼부을 수가 있는 거죠? 저희 가고 대충 얘기 들었을 거 아니에요. 이만 전화 끊을게요. 아들, 너 정말 많이 변했구나. 지금 걔 때문에 가족과 인연을 끊겠다는 거야? 내세울 것 없는 애를 내가 며느리로 받아들여줬으면 이 정도는 당연하게 감수해야 될 부분일 것을.
얼마나 큰 상처를 줬다고 상황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더는 듣고 싶지 않았는지 남편은 시모가 얘기하고 있는데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친정에 도착하게 되었고 부모님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도 모르게 너무 서러워서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네요. 저희를 반겨주셨던 부모님께선 많이 당황하셨는지 남편에게 무슨 일 있었냐고 물어보자 불과 몇 시간 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 조심스럽게 설명을 이어나갔어요. 당연히 표정은 안 좋아지셨지만 부모님께선 제가 만든 음식들로 함께 모여 저녁 식사를 하면서 좋은 말씀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원래 이런 모습들이 정상인데 형님네와 시부모님의 행동은 정말 이해할 수 없었죠. 그런 집안에서 자란 남편이 오히려 더 신기하게 느껴질 정도였어요. 그렇게 시댁에서 받았던 상처를 친정에 와서 위로받았고 그날 이후 시댁에는 발도 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간이 지속될수록 불안한 마음은 점점 더 커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제가 가지고 있는 심적 불안함을 얘기하자 걱정하지 말라면서 앞으로 친정집에서 지낼 거라는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부모님 집에서 지낸다고?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나와는 한마디 상의도 없었잖아. 부모님께서도 싫어하실걸? 이미 허락 받았는데? 당신이랑 같이 장인어른 댁으로 들어가서 살기로 얘기 끝났어. 아무래도 우리 집안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있고 당신이 조금이라도 편하게 지내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 장인어른 집에서 지내는 게 스트레스도 덜 받지 않겠어? 여기 있어봤자 우리 집안 사람들이 언제 올지도 모르고 저번 명절 때 그 난리를 치고 나왔으니 분명 전화 한 통 없어서 언제 우리 집에 찾아올지 모른다고. 안 봐도 눈에 환하잖아. 당신한테서 눈물 쏙 빼놓으실 텐데 나도 그런 모습 보면서 스트레스 받는 것도 싫다고. 내가 하고 있는 고민을 장인 장모님께 털어놓으니까 당분간 장인어른 댁에서 함께 지내는 걸 허락하셨어. 이참에 뭐 대릴 사이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남편은 제가 하고 있는 고민을 미리 알고 있었는지 이미 계획을 전부 세운 상태였어요. 고맙기도 했지만 더 큰 문제가 올 것 같아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남편을 믿고 따르기로 결정하게 되면서 저희 부부는 친정집에서 생활하게 되었죠. 그렇게 한동안 별탈 없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제가 가지고 있던 걱정거리들도 점점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차라리 이렇게 사는 게 스트레스 안 받고 훨씬 더 행복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행복도 저에게는 사치였는지 시부모님께서 직접적으로 부모님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너무 놀랐고 가슴의 두근거림은 쉽게 진정이 되지 않고 있었어요. 부모님께서도 당황하신 표정을 보이셨지만 침착하게 시부모님을 집 안으로 모셨습니다. 제가 살다 이런 일을 겪게 될 줄 몰랐는데 지금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대릴 사이가 웬 말입니까? 동네 창피해서 말도 못하고 속만 끓고 있었다고요. 며느리가 저희와 살아온 환경이 다르니까 당연히 안 맞는 부분들이 있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평생을 얼굴 보고 살았던 가족들과도 얼굴 붉히면서 싸우는데 고작 몇 년밖에 안 된 며느리와 부딪히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더 안 좋은 상황을 만들면 일이 커진다는 거 모르세요? 몇 년밖에 안 됐으니까 부딪히는 게 당연한 거라고요? 몇 년밖에 안 됐으니까 서로 더 이해하고 감싸줘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안 부딪히고 좋게 해결 볼 수 있는 문제들을 왜 이렇게까지 안 좋은 상황을 만드셨는지 오히려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대릴 사이요? 왜 한서방이 저희 집에 들어와서 살겠다고 결정했는지 아세요? 사돈분들께서 얼마나 제 딸을 못 살게 괴롭히셨으면 이런 결정을 내렸겠나요? 한서방이 지금 이렇게 사는 게 훨씬 행복하다고 평생을 대릴 사이로 살겠다는데 저희 마음은 어떻겠어요? 사돈분들이 제 딸을 조금이라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딸처럼 대해주셨다면 이렇게까지 왔겠습니까? 애들이 받은 상처와 스트레스가 점점 더 단절시키는 일이라고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지경까지 된 게 전부 다 저희 탓이라는 거예요? 제가 며느리로 받아들인 것도 감사하게 생각해야죠. 솔직히 친딸도 아니고 입양하셨으면서 배 아파 낳은 자식처럼 행동하시는 게 더 웃긴 거 아세요? 내 아들은 어디를 내놔도 빠질 거 하나 없는데 지금 며느리를 봐봐요. 좋은 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좋은 직장을 다니는 것도 아니고 월급도 손톱만큼 받는 회사에 다니면서 친부모 밑에서 자란 것도 아닌 보육원 생활을 하다가 입양이 된 건데 저희가 며느리로 살갑게 대해줄 수 있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죠. 그렇다고 사돈댁 집안이 떵떵거릴 정도로 잘난 것도 아니니 며느리에 대한 사랑은 물 건너간 거 아닌가요? 지금 당장 제자리로 돌려놓으시고 앞으로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네요. 제 말 이해하셨죠? 입양아 얘기는 왜 꺼내시는 거죠? 지금까지 살면서 사고 한번 친 적 없고 바르게 자라왔었어요. 입양이 문제가 된다는 건 어디에서 나온 말인가요? 비록 배 아파 낳진 않았지만 제 마음으로 낳은 자식입니다. 한서방이 얘기했던 대로 입이 상당히 거치시네요. 제자리로 돌려놓기는 힘들 것 같아요. 지금 이대로 삶을 유지하겠습니다. 제 딸에게 또 무슨 상처를 주시려고 하시는 거죠? 애들이 좋아서 살림을 차린 건데 왜 뒤에서 온갖 참견을 다 하시려는 건가요? 부모면 부모답게 행동하세요. 배 아파 낳았다고 해서 전부 다 부모가 되는 건 아닌가 봅니다. 이런 인성을 가지신 분들 속에서 한서방이 바르게 자란 것도 정말 신기하네요. 저희는 더 이상 할 말 없으니 그만 돌아가 주세요. 두 번 다시 사돈 얼굴 마주하고 싶지 않네요. 저희는 오늘 한서방이랑 외식하기로 했으니 그만 살펴가세요. 더 이상 상대하고 싶지 않습니다. 시모와 엄마가 계속해서 날카로운 말들을 주고받게 되자 옆에서 침묵을 지키고 계시던 아빠와 시부가 대화에 끼어들게 되었고 점점 더 분위기는 험악해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기억도 잘 나지 않지만 아주 어렸을 적 보육원에 있던 저를 저희 부모님께서 입양을 해 주셨고 남편과 결혼하기 전까지 함께 살아왔었어요. 그리고 이런 사실을 남편이 자연스럽게 알게 됐는데 시부모님께서 제가 입양하였다는 걸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셨죠. 어떤 부모의 자식인지 검증도 되지 않은 여자를 데리고 살 수 없다며 꽤 오랜 시간 반대를 하셨지만 남편의 강한 설득력 끝에 결국 허락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입양하라고 해서 삐뚤어지거나 한 적은 없었어요. 남들이 느끼는 시선에 문제가 있었던 거지 정작 저희 부모님과 저는 누가 봐도 따뜻한 가족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남편도 부러워했고 저와 결혼을 하면서 부모님께선 남편도 벽을 두지 않고 친아들처럼 대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시부모님은 전혀 반대되는 성격을 가지고 계셨는데 이런 문제들이 점점 더 마찰을 심하게 만들었어요. 결국 양가 집안은 자리에서 일어나 서로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막말이 오고 갔고 퇴근한 남편이 이 모든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펼쳐진 일이라 남편과 저도 당황스러워 양가 부모님을 말리고 있는데 시모가 남편의 얼굴에 손을 올려 붙였어요. 그리고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오셨는지 남편에게 막말을 퍼부으셨죠. 남편이 시모에게 뺨을 허용하게 되면서 난리가 났던 양가 집안의 분위기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들,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는 거니? 내가 그동안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대릴 사이를 할 수가 있는 거야? 지금 사는 게 행복해서 선택한 건데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상황을 만든 게 누군데요? 엄마가 이 사람한테 조금이라도 살갑게 대해주고 가족으로서 진심으로 받아주셨다면 이렇게까지 왔겠어요? 이제는 제 얼굴에 손까지 올리셨네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가족과의 인연을 끊겠습니다. 차라리 저 혼자 사는 게 더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너희 엄마 손 떨리는 거 안 보여? 왜 이렇게까지 했는지 정말 모르겠어? 내가 이런 상황들이 생길까봐 결혼을 반대했던 건데 끝까지 고집을 부리더니 결국 가족 간의 인연을 전부 끊어내겠다고? 그럼 너는 평생 마음 편히 살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제 걱정은 하지 마시고 아버지랑 엄마가 그렇게 아끼고 좋아하시는 형이랑 형수님만 끼고 사세요. 솔직히 저희 없어도 그만 아닌가요? 어차피 가봤자 달라질 거 하나 없는데 저희가 왜 손해보는 행동을 해야 되나요? 제가 너무 창피해서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이 사람 눈에서 더 이상 눈물 보이게 하고 싶지 않아요. 장모님, 저희 오늘 외식하러 가기로 했잖아요. 그만 상대하시고 나가시죠. 이런 쓸데없는 감정 싸움 몸에도 안 좋습니다. 남편이 시부모님을 집 밖으로 내보내려 하는데 나가지 않겠다며 고집을 부리시면서 남편과 몸싸움이 시작됐고 분위기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험악해지고 말았습니다. 아빠는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남편과 시부모님 사이에 끼어들어 그만하라고 말리고 있었는데 시부가 저희 아빠 보고 비키라며 강하게 몸을 밀쳤고 그 순간 중심을 잃고 넘어진 아빠는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뒤통수가 바닥에 먼저 닿게 되면서 정신을 잃으셨습니다.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돌발 상황이라 정적이 흐르고 있는데 남편은 급하게 119에 신고를 해서 도움을 요청했고 시부모님은 너무 놀라셨는지 당황스러워하시며 안절부절 못하셨어요. 그렇게 아빠는 응급센터로 실려가 도움을 받게 되었고 뇌출혈이 의심이 된다며 곧장 수술실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한순간에 아빠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불안한 마음에 너무 두려워 오열을 하고 있는데 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던 의사 형님이 이 소식을 듣고 수술실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걱정하기는커녕 슬퍼하고 있는 저희 가족에게 다가와 안 좋은 얘기를 꺼내기 시작했고 이성을 잃어버린 저는 형님에게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 동서는 정말 미련한 것 같아. 눈치껏 행동했으면 동서 아버님께서 이렇게까지 됐겠어? 그때 이후로 고집을 부리고 시부모님을 안 찾아뵀으니 결국 이 사태가 벌어진 거잖아. 하루라도 빨리 들어와서 무릎 꿇고 싹싹 빌었으면 이런 사건은 터지지 않았겠지. 내가 이래서 본데 없이 자란 티를 너무 낸다는 거야. 머리는 장식이야? 생각이라는 걸 하라고 머리가 있는 건데 정말 한심하다. 동서 아버님께서 세상을 떠나시면 그건 전부 다 동서 책임인 거 알지? 이게 왜 제 탓이죠? 처음부터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온갖 차별은 다 하셨잖아요. 그리고 형님도 똑같이 행동하지 않았나요? 저를 무시하고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는데 제가 왜 시댁에 붙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저희 아빠를 저렇게 만든 시부모님은 정작 갑자기 자취를 감추셨다고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단순한 문제가 아닌데 여기에는 형님의 잘못도 포함된 거 아시죠? 명절 때 힘들게 음식했는데 쓰레기라며 온갖 막말을 퍼부었잖아요.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어도 이런 일은 없었겠죠. 만약 저희 아빠가 깨어나지 못하시면 형님뿐만 아니라 시댁 식구들 전부 다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형님과 저는 수술실 앞에서 온갖 상처되는 막말을 퍼부었고 감정이 점점 격해지자 형님은 저를 밀치기 시작했어요. 저도 이미 물불 안 가리는 상태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형님을 강하게 밀쳤고 그렇게 되자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한 형님은 제 머리채를 잡고 병원이 떠나갈 정도로 난리를 쳤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몸싸움이 일어나면서 엄마와 남편이 겨우 뜯어 말렸는데 저를 끝까지 잡으려던 형님이 난리를 치다가 제 목에 있던 회사 출입증을 끊어놓게 되었고 바닥으로 떨어진 출입증 카드를 바라본 형님은
구두발로 사정없이 짓밟았는데 출입증 카드가 깨지는 순간 저는 결국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형님은 깨진 회사 출입증 카드를 보며 속이 후련하다는 듯 제 카드를 주워 들었는데 그걸 본 형님이 갑자기 정색을 하더니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출입증 카드에 끼어져 있던 사진 한 장을 다시 확인하면서 저에게 입술을 떨며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사진의 출처를 물어보길래 제가 왜 그런 걸 알려줘야 하냐고 물어보자 병원이 떠나갈 정도로 큰 소리로 다시 한번 대묻길래 보육원에서 입양되기 전에 받았던 사진이라고 얘기하자 갑자기 형님이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곤 자기 얼굴을 손바닥으로 가리더니 상당히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형님이 지갑을 꺼내 들더니 사진 한 장을 꺼냈고 그걸 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천천히 다가가서 사진을 확인한 순간 입을 다물지 못했네요. 지금 동서가 가지고 있는 사진이 본인께 맞는다면 동서는 내 친동생이야. 내가 그동안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은 게 하나 있는데 나는 어렸을 적에 해외로 입양이 보내졌었어. 너보다 내가 먼저 입양이 되었었지. 그때 원장님께서 나중에 서로 만나게 될지도 모른다고 사진을 미리 찍어 두셨는데 입양을 떠날 때 간직하고 있으라며 한 장을 주시더라고. 나는 해외로 떠났기 때문에 다시 만날 수 있는 확률은 없을 줄 알았어. 그런데 어떻게 네가 이 사진을 가지고 있는 거야? 보육원에서 저와 언니가 찍은 똑같은 사진을 가지고 있는 걸 보고 엄청난 충격을 받고 말았어요. 말도 안 되는 사실에 어떤 말을 해야 할지도 몰랐고 방금 전까지 머리채 잡고 서로에게 온갖 상처되는 말을 퍼부었는데 피를 나눈 언니였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보육원에서 생활할 때 제 위로 3살인 언니가 해외 입양이 돼서 저와 작별하게 되었다는 사실만 알고 있었어요. 세월이 지난 만큼 잊고 살았었는데 저에게 남겨진 사진 한 장은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 언제나 품에 가지고 다녔습니다. 당연히 찾고 싶은 마음도 있었는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저에게 시간을 내어주지 않았었죠. 그렇게 살아오면서 출입증에 사진이 꼽혀 있는 것도 잊어버린 채 살아왔었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눈앞에 펼쳐져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당장의 감정 상태 때문에 몇십 년 만에 만난 친언니를 앞에 두고도 가까이 가지 못했습니다. 언니도 쉽게 저에게 가까이 다가오지 못하고 있었어요. 살아온 환경도 달랐을 뿐더러 저는 형님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입양아일 거라고도 전혀 상상하지 못했었죠. 그런데 그 사이 시부모님께서 양심의 죄책감을 느끼셨는지 수술실로 달려오셨고 저희 가족 앞에 무릎을 꿇으며 손이 발이 되도록 오열을 하시며 용서를 구하셨어요. 법적인 처벌만큼은 원하지 않는다며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애원하셨습니다. 남편은 저와 형님의 사이에 대해 시부모님께 설명을 했고 그 말을 전해 듣게 된 시부모님은 사색이 든 얼굴로 경악을 하셨네요. 그렇게 한참 동안 넋이 나간 상태로 아빠의 수술이 잘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수술실에서 나온 아빠는 다행히 결과가 좋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빠는 남편 때문인지 시부모님께 법적인 처벌이 내려지는 걸 원하지 않으셨고 병원비만 요구하셨습니다. 시부모님께서는 병원비를 전부 다 처리해 주신 다음 저와 형님의 사이에 대해 좀 더 알아가길 원하셨지만 제가 더 이상 시부모님께 모습을 나타내지 않고 있어요. 형님의 친동생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태도가 바뀐 모습도 보고 싶지 않고 결혼 이후 형님이 저에게 했던 행동들이 너무 큰 상처로 남아있기 때문에 언니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저에게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했는지 침묵을 지키며 기다려 주고 있어요. 그렇게 몇 달의 시간이 흘렀고 언니가 찾아왔습니다. 어디서부터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나는 지금까지 너를 계속해서 찾고 있었어. 하지만 내가 한국으로 들어온 지도 얼마 안 되었고 그동안 세상은 많이 변해 있었기 때문에 동생을 찾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지. 우리가 잠시 머물러 있던 보육원이 그대로 있었다면 좀 더 수월했을지도 모르지만 꽤 오래전에 없어졌다는 말을 듣고 더 이상 찾을 수 없다는 거에 많이 힘들었었어. 내가 알아낸 건 부모님께서 우리를 버린 게 아닌 사고로 두 분 다 세상을 떠나셔서 보육원에 보내진 거래. 그러니 친부모에 대한 원망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내가 너한테 그동안 했던 행동들에 대해서는 정말 미안해. 앞으로 내가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 테니까 우리의 관계를 끊어내지 말자. 이렇게 부탁할게. 그래봤자 언니의 본성은 내가 동서였을 때 보여주었던 모습 아니야? 나한테만 잘한다고 해서 그 성격이 바뀌는 거 아니잖아. 3년간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가족의 구성원이 되기 위해 정말 많이 노력했는데 돌아오는 건 무시와 천대뿐이었어. 언니는 다른 사람한테도 똑같이 행동하며 살아왔었겠지? 좋은 집안에 입양이 돼서 좋은 직업에 언니가 부유한 상태라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더 함부로 대하는 거 아닐까? 나한테 잘하겠다고 해봤자 이미 내가 받은 상처는 너무 큰데? 우리의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내 마음이 열리기에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아. 이런 관계에서 결국 새해가 바뀌어 버렸네요. 친언니는 지속적으로 저에게 문자를 남기면서 관계 회복을 원하고 있습니다. 시부모님께서도 두 번 다시 이런 일은 없을 거라며 앞으로 친딸처럼 대해주겠다고 다시 돌아오길 원하고 계시네요. 아빠가 무사히 수술받고 회복 중이시지만 저희 가족과 남편이 받은 상처가 너무나도 커서 지금 현재 너무 혼란스러운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앞으로 제가 어떤 결정을 내리면 좋을까요? 의사라고 온갖 차별을 주었던 형님이 보육원에 버려졌던 제 친언니라는 게 너무 끔찍해요. 제가 상상했던 그런 사람이 아니어서 더 큰 실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조언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가족들이야 제가 마음 가는 대로 하라고 하지만 여러분들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실지 몰라 이렇게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은데 앞이 캄캄하기만 하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 행복하시고 새해에는 하시는 일들 모두 잘 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